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있습니다. 3당 합당 해서 안 됩니다 하는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들이박으면서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걸로 이어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일관성을 잘 유지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는 말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지 몰라도 얘는 말 바꿀 거야. 얘는 나중에 더 후퇴할 거야 라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재명 후보 무슨 말 하든 솔직히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그건 뭐 제 감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했던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찬반은 있고 핫 이슈가 되고 비판은 받을지언정 어쨌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다 라는 게 저는 이번 이준석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서 남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기습 방문을 시도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와중 이준석 후보의 그 3차 토론회사의 발언 내용은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와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이슈가 매일매일 뜨끈한데 딱 나와주셨어요. 네네. 여의도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사실 저희 네. 뭐 선거운동도 진짜 정신 없기도 정신 없는데 워낙 이제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나오게 됐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네. 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자리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일 뜨거운 이슈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 그 3차 토론의 그 발언 아직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어제 9시에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사전투표하러 가는 길에 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혐오 발언이 어딨냐 후보 가족 검증화 차원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팩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동호 씨가 여러 이제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심한 여성 혐오적인 뭐 성폭행적 발언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에서 약식 명령 또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미 범죄 혐의는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조금 최대한 순화한다고 순화해서 TV 토론에서 뭐 이재명 후보나 특히 또 약간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 권영국 후보에게 물었던 것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치대학도 시청자분들께도 이준석 후보 딴에는 이거를 순화한다고 순화했는데 조금 그래도 당연히 TV 토론을 통해서 보시기에는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준석 후보가 순화하려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덜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발언의 원문은 정말 더 심합니다. 이게 뭐 제가 입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 수준이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국민들께는 송구한데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거의 민주당의 총력을 대응해서 이준석 후보를 거의 집단 린치하는 현상 정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동호 씨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실제 이야기한 내용을 순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작물 아니냐, 뭐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뭐 진행자나 뭐 평론가 이런 분들도 이재명 후보 아들은 전혀 처벌받은 바가 없다, 무혐의다, 뭐 이준석의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석에 친한계 의원들 정도만 더하면 200석 넘겨서 쉽게 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저희가 일부 표현해서 잘못한 거 있다, 맞다. 근데 저희가 사실 되묻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 아들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 아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민주당에서 이준석 후보가 용기 있게 본인이 욕먹을 거 감수하면서 후보 가족 검증에 나섰다라고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막 문제 제기하면
아니 말한 사람이 문제지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이미 TV 토론회에서 명확한 여성 혐오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 눈치를 보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녀의 문제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 안 하고 시간 끌고 넘어가는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저희의 표현이 경솔했다라는 비판은 달게 받지만 이게 너무 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힘으로 진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인들이 과거에 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들이 기득권이 되고 본인들이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 힘이 있으면 오히려 진영 논리로 덩치가 작은 정당의 후보 정도는 깔아뭉개고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좋지 않은 내용, 그다지 국민들 보셨을 때 유쾌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준석 후보가 계속 회자되는 거는 저희로서도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진영 전체가 집단 린치를 가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국민들께 이게 이준석 후보의 최소한 창작물은 아니다.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후보자 가족 검증의 문제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로서도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맥락 충분히 알겠고 네. 의원님의 난감함도 충분히 이제 와 닿습니다. 과연 의원님이 이것이 이제 3차 토론에서 발언될 것이다라는 걸 아셨어요? 저는 사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TV 토론에 제가 사실은 이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저도 TV 토론 많이 말씀 나가고 잘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면 약간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TV 토론 팀 아예 맡겨놓고 사실 처음에 한두 번 가다가 안 갔거든요. 이게 저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사후에 보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그때 감정은? 좀 아쉽긴 했죠. 그러니까 후보께서 순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순화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 맥락이 이해받지 못하는 거에 네. 대한 아쉬움이 더 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네. 뭐 선대위원장이니까요. 네.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제가 하는 반론은 아니고 이제 민주당 쪽 반론을 제가 한번 여쭤봤을 네, 테니까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럼요. 항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 반론은 해당 문제의 발언,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해당 문제의 발언은 판결문에 나온 공소 사실에 적시된 발언은 아니다. 심한 다른 표현들이 벌금 500만 원에 들어가긴 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긴 하나 그 발언은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건 사실이 발언 아닙니다. 자체가 있어요? 그 발언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최근에 약식 명령이 확정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이 읽을 수는 없는데요. 그 핵심, 뭐 소위 말하는 젓가락 발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에서 사실 지지층을 대상으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저는 좀 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약간 중도층의 의견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네. 알겠다. 네. 맥락은 네. 충분히 알겠는데 알다시피 뭐 비교는 좀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네. 어차피 인용 아니냐.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주장에 네. 따르면 내가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맥락은 이러이러합니다. 였잖아요. 인용이더라도 네. 그 수단이 과할 경우에는 조금 과한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본인은 중요 부분은 인용이었다고 하지만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인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점은 너무 이 수위가 우리 예상을 넘어서서 공론장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좀 한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식, 보지 못했던 방어막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요. 방송국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젓가락 발언은 계속 나오겠지만 네. 그 발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젓가락 발언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원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군요. 네.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TV 토론에서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 임기 중에 가족들이 문제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문제가 없었던 정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권력형 비리, 뭐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형이 있었죠.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뭐 최순실, 정유라의 발언 사실 얼마나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까? 실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딸도 아니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사위 이슈도 사실 지금도 이미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타겟팅하면서 가족에 대한 검증은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연자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돼서 임기 중에 이런 발언을 이어나간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활동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가족 리스크에 대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뭐 줄리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 얘기들을 사실은 했었는데 저희도 그게 유쾌한 일은 아니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만큼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만 괴롭힐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국 정치가 뭐 한국 정치만 그렇다고 하긴 그런 게 미국 정치도 막 난리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수많은 굉장히 수위 높은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상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거나 형사처벌이 되거나 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억압하기 위한 프레임 아니었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다른 후보들 뭐 김문수 후보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생활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부득이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인가 아니면 그걸 지적하는 이준석 후보인가는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녹화로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요. 오늘이 29일 네.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시간 10시인데요. 10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5월 29일 0시경에 천하람 의원실이 갑자기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분은 김문수 후보님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 보고. 그때 자리에 안 계셨던 거죠? 네네네. 아니, 그 빈 집에 왜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정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문수 후보 그 캠프 측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천하람 의원실에 가 있다라는 첩보를 어디서 확보하셨나 봅니다. 사실과는 다른 첩보였는데. 개혁신당에서 흘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제 저희가 그런 논의를 그 김문수 후보가 찾아오시기 전에 좀 한참 전에 했던 건 맞습니다. 절대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못 만날까지는 아닌데요. 또 이준석 후보가 자기 의원실에 있으면 만나기가 너무 쉬우니까 저희가 또 회의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 차라리 천하람 의원실, 제 의원실에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 이런 논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좀 흘러갔나 봅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흘리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만나도 상관없고 만나더라도 저희가 일관되게 해왔던 우리가 단일화할 생각 없다. 정말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이제라도 김문수 후보께서 결자 해지하시라, 결단하시라라는 얘기를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만날 의사는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만나더라도 저희는 김문수 후보께서 결단하시라는 얘기를 저희는 언론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 결단하면 만날 수도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차단하고 일부러 안 만나고 피하고 그런 이거 건 아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 단일화의 국면 같은 것들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정말 안 믿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단일화는 없다라고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고 이준석 후보도 뭐 결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한 번도 저희가 단일화를 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보이거나 여지를 주거나 한 적도 저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관됐는데 근데 저희의 걱정은 뭐였냐면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 카메라가 있는 데서 만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카메라가 없는 데서 단 5분이라도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저희는 실제로 아니 우리는 단일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얘기만 하겠지만 보시는 국민들은 아니 뭔가 야합이 그렇죠. 있었다. 딜을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된 거 아니냐. 뭐 이준석이 뭐 과욕을 부린 거 그렇죠. 아니냐. 뭐 둘이서 뭐 뭔가 이제 야합을 하려다가 어그러진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데서 굳이 만나야 되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사실 김문수 후보께서 의지가 있으셨다면은 뭐 공개된 장소 뭐 예컨대 뭐 TV 토론 직전이나 직후라든지 이런 데서 이준석 후보와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문수 후보께서는 조금 프라이빗하게 만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조금 염려가 되는 일이긴 했다. 그 정도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공개적으로 만나시다. 그러면 만날 의사가 있다는 아, 말씀이네요. 그럼요.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었다. 실제로. 그 얘기는 그럼 실제로 그런 공개 요청이 없었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뭐 차단됐다. 그래서 찾아갈 아닙니다. 집도 뭐. 몰라서 찾아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네. 뭐 집에 찾아오고 뭐 약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였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시기도 좀 묘하긴 해요. 왜 하필이면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을 해서 약간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약간 너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사가 좀 읽혀졌거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그렇게까지 네. 계산적인 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 그렇고. 네. 그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당권 주겠다, 다 주겠다, 백지수표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책임 있는 분의 의미 있는 공식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뭐 여러 의원들 네. 그런 분들이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뭐 저희 이동훈 공보단장한테도 그렇고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근데 자기들이 대항마가 없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오게 되면 지금 주류 세력이 밀어주면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 타 원내 정당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본인들 당내 권력 싸움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기 말로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얘기 하시면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리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은 약간 혹할 수도 뭐 그럴 수 저도 왜냐면 당대표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이것도 좀 다른 문제인데 좋네요, 네. 이준석 후보는 이미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그리 미련이 있다고. 그럼요. 뭐 해봤고 뭐 이미 다 다 그만큼의 과정을 거친 분한테 다시 당대표 시켜줄게 이거는 좀 저는 들으면서 이게 무슨 약간 얘기인가? 모욕스러울 수도 예, 있겠네요. 저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실제 후보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동훈 후보 단장도 후보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희끼리 웃고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웃고 넘어갔다.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뒤에 친윤 세력들이 있다라고 여러 공공연히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로 작용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다 단절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중도 확장 정책을 쓰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네. 혹은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됐다면 어떻게 조금 지금 단일화 과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준석 후보가 네.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저는 이제는 60대 70대의 이익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누구보다 예절 바르고 싸가지 논란은 하나도 안 나오는 50대부터 무임승차.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싸가지 없던 제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네. 선거 앞두고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는 애당초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 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어떤 실제 중도 확장성이 있고 또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셨던 분이었다면은 저희가 단일화를 그래도 하진 않았겠지만 압박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되는 순간 저희끼리 야 이거 단일화 압박 없겠는데?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 않겠는데? 왜냐면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손잡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단일화 생각도 없었고 압박도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 그 논란이 있었지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 논란이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건 유효했어요. 저희가 사실 유효타를 많이 남겼죠. 이번에 코끼리도 그렇고, TV 토론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젓가락 발언 이슈가 많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TV 토론을 주도했던 것 같고요. 거북선 발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3차 토론 많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토론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아쉬운 면도 있는데 우선 거북선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덩어리의 사안을 가지고 유리한 것만 취하고 나쁜 거는 남 탓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탄고토도 예를 들면 보통 다른 사안에서 이거는 달면 삼키고 저건 쓰면 뱉고 이러는데 하나의 사안에서 본인 얘기한 그런 거잖아요. 뭐 웨이브 파크 유치한 거는 잘했다는 거고 거북섬 전체가 잘 안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탓이다, 남경필 탓이다. 아니 이게 그 거북섬에 저도 가봤는데요. 가보시면 거기에 가봤어요. 핵심 어트랙션이 웨이브 파크입니다. 네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논란에서 굉장히 유효했던 지점은 이재명 후보가 유능했다. 경기지사로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도 잘 된 거는 자기 덕. 잘 안 된 거는 남 탓. 웨이브 파크가 잘 됐나요? 솔직히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나왔지만 사실 분양업자만 시행업자만 돈을 번 것 같아요. 영업 이익이 제대로 의미가 있거나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사실은 리조트 그렇죠. 분양해서. 분양해가지고 그것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웨이브 파크도 자기 치적이다라는 것도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TV 토론 세 차례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성과는 이재명 후보의 유능 프레임을 박살낸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능 프레임을 박살낸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그렇다면서 이 후보는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후보의 가장 자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롭고 탄핵에 있어서도 강에 빠지지 않았고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젊은 세대와 중도층 확장이 가능하다. 그냥 한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도 아쉽지만 국민의힘이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후보 낼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드린다 라고 하고 후보를 내지 않거나 사퇴를 했다면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죠. 그랬다면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이 가능했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후퇴가 있었다면 이건 단순 수치를 넘어서는 어떤 컨벤션 효과나 감동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판단을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이 정도로 당을 망가뜨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저도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TV 토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최소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상당 부분 정립이 되어 있고 그걸 국민들 앞에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또 이공계 출신 후보로서 조금 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라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서로 막 재판하고 수사하고 감옥 보내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그런 사이클을 좀 깰 때는 됐다. 이번에는 법조인, 저도 어차피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조인을 할 때는 아니지 않냐라는 면에서 좀 엣지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약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제 공약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지자체에 상당한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그 부분은 저도 혹하더라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 네.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정책을 이런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요. 제가 만약에 뭐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면은 네.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체 대표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네, 우리 광역단체장들이 그래요. 가면은 오세요. 네, 왜 가요? 왜 가? 그러면 뭐 산업단지 조금 싸게 분양해 드릴게요. 지방세 깎아 드릴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깎을 수도 보통 없고요. 재량이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뭐 유치 경쟁이랄 게 잘 없어요. 그냥 인맥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조금 낮춰드릴 텐데 법인세 자율화도 저희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법인세도 조금 낮춰드릴 텐데 대신에 우리 지역에는 우수한 인력 풀이 좀 많으니까 최저임금은 조금 높여서 우리 지역에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형태거나 반대로 우리 지역은 조금 단순히 일자리라도 좋으니까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하니까 최저임금 약간 깎아드릴 테니까 와서 생활인구 좀 늘려달라거나 이런 어떤 조합들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은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그냥 쫙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별로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는 전략을 좀 한번 취해봐야 도지사든 시장이든 누구를 만났을 때 뭔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 지역의 특성이 이렇고 여기가 이런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해외에 이전한 공장들의 국내 유턴도 저희가 그걸 같이 도모하려는 그렇죠. 작전인 거네요. 예. 그랬던 건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뭘 자율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 지방 정치 개혁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기도 해요. 정치 개혁 공약이기도 한 게 많은 분들이 시의원, 그러니까 기초광역의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민원 처리 조금 하고 뭐 폼 잡고 행사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다 하시는데, 해외 한번 다녀오고.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결정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당도 정말 경쟁력 있고 뛰어난 인물을 공천하기보다는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 조직세 있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는 지역 정치의 풍토도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조금 뭐 정치 개혁까지 포함한 공약인데 그거는 뭐 어쨌든 약간 좀 광범위한 내용이고 일단은 지역의 자율권을 최대한 줘서 특성에 맞게 어떤 경제적 정책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면 첫 번째 공약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정보부처의 중앙정보부처의 힘을 빼겠다 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가는데 또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민 우리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냐. 네. 200에서 300이다. 그렇죠. 서울하고 꽉 격차가 이렇게 큰데 최저임금까지 자율로 맡기면 우리 보고 100 가져가란 얘기야?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깎을까봐 걱정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저희 회의할 때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서 아니죠. 최저임금 올릴까봐 걱정이었어요. 사실. 올릴까봐.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의회다. 그럼 포퓰리즘적으로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막 하지 않을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었어요. 그럼 공장에 안 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우리 각 지역에서 본인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보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봐야 이게 이런 식으로 경제가 작동하는구나. 일리 이게 있네. 무작정 올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겪어보셔야 되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너무 과도하게 올리거나 과하게 낮출 수는 없도록 이 한도는 설정하자.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고 이거는 저희는 제정신이 있는 시도지사 그리고 광역의회라면 법인세와 어느 정도 연동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는 하는데 모든 게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네, 상당히 고민이 엿보이는 공약들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 후보의 최대 강점 그리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약속을 지켰다는 거.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주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한국 정치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일화를 원하셨던 분들은 아이 저 괜히 표 갈라먹고 어쩌고저쩌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당은 자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단일화라는 거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안 좋은 문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없애려면 이번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듯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이라는 거를 이준석 후보가 많이 깨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있습니다. 3당 합당 해서 안 됩니다 하는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들이박으면서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걸로 이어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일관성을 잘 유지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는 말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지 몰라도 얘는 말 바꿀 거야. 얘는 나중에 대해서 후퇴할 거야. 라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재명 후보 무슨 말 하든 솔직히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그건 뭐 제 감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했던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찬반은 있고 핫 이슈가 되고 비판은 받을지언정 어쨌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다라는 게 저는 이번 이준석 후보의 대선 캠페인에서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더 저희가 잘 발전시켜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솔직히 좀 싸가지 없는 면도 있죠. 호전적인 면도 있지만 아니 지금 정치가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가 엉망이어서 조금 거칠더라도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준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개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워낙 간장종지 그릇이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돈은 어떡하죠? 많이 날랄 텐데.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꼭 그 15% 선을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의 목표는 물론 당선입니다만은 우리 정치대학 시청자분들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15%는 넘길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한번 봐주시고요. 다만 제가 사실 개혁신당의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후보는 막 돈 쓰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몰래 자르기도 하고 이제 대놓고 자르기도 해서 저희가 뭐 청와대 통합시킨다고 하는데 그렇죠. 가져간다 그랬던데 이재명 후보는 저는 어쨌든 당내에서는 제가 기재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전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3당을 위한 최원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